자, 절대연대는 무엇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거냐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감광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용어를 먼저 정리해보자. 무원소와 자원소 이게 뭔지 한번 봐봐. 자, 무원소라고 하는 것은 방사성 동위 원소를 무원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원소는 무원소가 변하여 생성된 원소를 우리는 자원소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반감기라고 하는 게 뭔지를 또 살펴야 되는데, 반감기는 모원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는 반감기라고 불러. 자, 그랬을 때 이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 표가 나와 있지? 네. 자, 반감기가 긴 원소는 자, 먼 과거를 측정할 때 우리가 보통 반감기가 긴 걸 쓰고, 반감기 짧은 원소는 거기에 보면은 탄소 동위원소가 있죠. 네. 5700년 정도 되는 거. 이거는 비교적 가까운 과거. 이럴 때 우리가 반감기가 길고 짧은 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살핀단 말이야. 그리고 이 반감기는 있지, 외부 조건에 따라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 그게 이 반감기의 특징이야. 외부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무원소의 처음량 또는 외부의 온도, 압력에 따라 절대로 변하지 않아. 자, 그랬을 때, 자, 조건이 있어요. 자, 조건은 뭐냐면은 이 절대연대를 측정하기 위한 조건은 방사성 동위원소, 즉 무원소에 유출입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무원소의 양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처음량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반감기 자체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조건에 따르면은 자, 화성암의 경우는 관이밤이라든지 이런 마그마가 생성된 마그마 생성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화성암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다는 말과 똑같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성암은 자, 변성암 생성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음대를 측정할 수 있는 거는 화성암하고 변성암은 가능해. 이런 뜻이야. 그런데 퇴적암은 불가능이야. 퇴적암은 이용할 수 없어요. 절대음대를. 그래서 퇴적암은 이 절대음대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화석을 대비한다든지 지층 대비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알아내는 거지. 자, 왜 그러냐면 자, 퇴적암은 뭐야? 외부에서 퇴적물들이 모여서 만들어질 때 방사성 원소에 유출입이 생겨요. 무원소에 유출입이 발생을 해. 그러면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요거를 무원소가 왼쪽에 무원소 그리고 반감기가 3년이라고 해볼까? 그리고 오른쪽이 자원소. 그러면
문제가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자, 처음이 얘가 100%가 있어요. 자, 100% 있는 거에서 얘는 0%죠.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모 대 자원소의 비율 또는 모분의 자 또는 자분의 모 또는 방사성 원소의 남은 양, 이런 것들로 우리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자, 관광기가 3년이 지났다고 해봐. 관광기 한 번 지난 거죠? 그러면 얘가 50%, 얘가 50%로 변하지? 네. 그러면 모대자는 1대1로 존재하죠. 네. 그러면 모분의 자나 자분의 모는 모두 1이야. 근데 남은 양은 2분의 1이지. 처음 양의 2분의 1. 맞죠? 50%니까. 네. 자, 근데 또 3년이 한 번 더 지났다고 해봐. 그러면 두 번 지난 거예요. 그러면 25%로 반으로 또 줄어들어. 얘는 75%가 돼. 그러면 모대자는 뭐니? 1대 3이 되지. 네. 그리고 얘는 3분의 1. 그리고 얘는 4분의 1로 되죠. 네. 자, 그리고 한 번 더 지났다고 해봐. 그러면 얘는 12.5. 얘는 세 번 지난 거야. 그러면 얘는 87.5. 1대 7이 돼. 그러면 얘는 7이고 7분의 1이고 8분의 1이지 여기에서는. 네. 그 다음 거는 얼마 될까? 1대 15가 되죠. 16분의 1로 줄 테니까 그러면 15, 15분의 1, 16분의 1 이런 형태로 변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양을 그래프로 보면은 물질의 양을 처음에 이렇게 있던 놈이 계속 줄어들어요. 자, 100%다라고 할 때, 자, 얘는 또 늘어나다가 이렇게 돼. 그랬을 때, 자, 여기가 50이 될 때, 이게 모원소고, 이게 자원소가 되는데, 요 점이 바로 반감기가 되는 거지. 모원소와 자원소가 1대1로 존재할 때가 반감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모원소에 남은 양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느냐라고 할 때 처음 양에 무조건 2분의 1의 n승으로 없어지거든. 그럴 때 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감기 횟수예요. 그러면 반감기 횟수는 어떻게 계산되니? 기간을 t라고 해보면 반감기로 나누면 반감기를 나지 t라고 하면 이게 반감기 횟수가 되죠. 자, 여기에 총 기간은 몇 년 걸려서 9년을 3년으로 나누면 3회가 된다는 뜻이지. 네. 그러면 8분의 1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여기에서 있지. 자, 이 기간 t는 반감기의 반감기 횟수를 곱한 거지. 네. 자, 그랬을 때 요 기간이 절대연대가 돼. 그래서 반감기를 이용하면 절대연대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 이해됐니? 네. 네, 그래서 절대연대 측정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자, 이제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 그 다음에 지질시대 구분 기준 등등을 배워보면 끝나겠네. 자, 우선 자, 화석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화석.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살았던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잔해, 공룡 발자국 또는 공룡알, 배설물 이런 것들이 전부 화석이 될 수 있어. 자, 그런데 이 화석은 첫 번째 일반적으로 일반 화석화 조건이 있어요. 자, 일반 화석화라는 말은 뭐냐면 화석만 만들어질 수 있으면 돼. 자, 그거는 단단한 부분이 있을 것.
그리고 두 번째, 빨리 묻힐 것. 묻히지 않으면 화석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묻힌 다음에는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돼요. 자, 화석화 작용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자, 물렁물렁한 뼈들 같은 거는 우선 맨 처음에 형태만 남아있다가 그 물렁물렁한 살들은 전부 다 용해가 돼서 빠져나가 버려. 그리고 그 빠져나간 자리에 다른 물질이 돌멩이들이 와서 쉽게 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와서 채워준 다음에 굳어버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 되겠지. 그래야 화석이 유지가 되겠죠. 지각 변동을 받으면 화석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깨져버릴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준화석화의 조건이 있어요. 표준화석이란 뭐냐면 지층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죠. 자, 이런 거를 표준화석이라 하는데 조건은 자, 개체수가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넓게 분포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생존 기간이 짧아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 시대만 생존해야 한다. 또는 생존 기간이 짧을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거죠. 고생대 생물들은 삼엽충이나 푸줄리나나 이런 것들은 고생대 생물, 그 다음에 중생대는 공룡이나 암모나이트가, 그 다음에 신생대에서는 화폐석이나 매머드 이런 것들이 표준화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 어, 푸줄리나가 방추충이에요? 맞아요. 방추충. 음, 자, 시상화석의 조건이 있어요. 자, 시상화석은 뭐냐면 지층 생성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죠. 알려주는 화석. 자, 그래서 이 조건은 자, 매우 한정된 지역에만 분포해야 돼요. 분포 면적이 좁다는 얘기야. 분포 면적은 좁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긴 시대를 거쳐 생존해야죠. 생존 기간이 길어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시상화석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산호 같은 거는 맑고 얕고 따뜻한 바다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사리는 자, 온난, 다습한, 육지에 육지, 습지라든지 늪지라든지 자, 이런 환경을 알려준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상에 이게 면적이고 분포 면적, 이게 시대라고 하면은 자, 분포 면적은 좁은데 시대는 길다. 이거는 시상화석이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표준화석이 되겠죠. 네, 분포 면적은 넓고 시대가 짧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질 시대를 알아보는 방법이 바로 이런 화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지 또는 잘 모르는 시대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자, 고기후 연구법이 나오죠. 네. 자, 고기후 연구법을 들어가자. 자, 고기후 연구법에는 두 가지를 자세히 배울 건데, 자, 문헌을 조사하는 게 가장 확실하지요? 네. 자, 문헌을 조사하면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층을 조사한다든지, 화석을 조사한다든지, 또는 빙하를 조사한다든지, 나무 나이테 등등등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두 가지. 자, 첫 번째, 나무 나이테 조사를 보자. 자, 나무는 온난 다습할수록 생장 속도가 빨라요. 온난 다습할수록 생장 속도가 빠르다. 자, 그런데 이 나무 나이테는 계절 변화가 있을 때만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나무에 나이테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나무에 나이테가 생겼다 그러면 얘는 계절 변화가 없는 곳에서 계절 변화가 있는 곳으로 지역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무 나이테로는 수천 년 전까지 정도 전까지는 알 수 있어. 근데 수만 년 전, 뭐 수십만 년 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남은 나이트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이렇게 넓은 부분이 있고 이렇게 좁은 부분이 있어.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넓은 부분은 생장 속도가 빠른 날이야. 빠른 기후야. 그러니까 어때? 봄하고 여름에 따뜻하고 물이 많을 때. 근데 가을 겨울에는 어떠니? 나뭇잎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 화력수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잘 못 자라. 그럴 때는 조금 자란단 말이야. 이게 바로 가을 겨울에 자란 것들.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는 계절 변화가 있는 곳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빙하 조사를 보자. 자, 빙하 조사를 아이스 코어 조사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 빙하 속에 기포를 조사하잖아? 빙하 속에 기포가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빙하는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 눈이 만들어진 거야. 눈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아래쪽은 눌려지지. 네. 그래서 아래쪽부터 빙하가 만들어지는데 그 눈 속에는 빈 공간이 있었잖아. 그게 그 당시 공기가 들어있는 거거든. 그래서 빙하 속 기포를 조사하면은 당시 대기 조성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빙하를 조사해서 수만 년 전까지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자, 빙하 속에 자, O16과 O18의 비조사가 있어. 자,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자, 물은 H2O가 16자리와 H2O 18자리가 존재해요. 자, 그러면 16자리보다 18자리가 더 무겁지? 네. 무거워. 그러면 누가 더 평소에 증발이 더 잘 되겠니? 자, 평상시 H2O 16이 H2O 18보다 증발이 잘 일어나요. 알겠지? 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증발이 잘 되지만 자, 대기 중에 있는 H2O 18짜리가 눈이나 비로 내릴 확률이 더 커. 왜냐면 무거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잘 봐. 온난할수록 H2O 16과 H2O 18의 증발이 더 잘 일어나지. 네. 더 많이 일어나거든. 자, 그러면 평상시보다 O 18짜리가 대기 중에 더 많죠. 네. 그러면 온난할수록 대기 중 H2O 18이 자, 눈이나 비로 더 많이 내리게 되지. 네. 그래. 그러므로 빙하 속에 O 16분의 O 18의 비가 크다라고 하면은 이거 온난한 걸까 따뜻한 걸까? 온난한 걸까 한랭한 걸까? 온난하단 말이야. 빙하 속에 18짜리가 더 많이 생긴다고. 네. 공기 중으로 18짜리가 올라갔는데 평상시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 16짜리도 더 많이 올라갔지. 근데 18짜리가 눈이나 비로 내릴 확률이 훨씬 더 커져. 많아졌으니까. 그러면 눈이나 비로 내릴 때 눈으로 내린다고 해봐. 그러면 그 18짜리가 눈으로 많이 내리면은 빙하 속에 18짜리가 많아질 거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빙하 속에 16분의 18의 비가 크다 그러면은 온다는 거야. 그런데 바다 생물 속에 바다 생물 속에도 5, 16과 5, 18짜리의 비가 있어요. 비가 어떨까? 반대로 작다 해야 온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바닷물 속에 온난할수록 18짜리가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지. 네. 그러면 바다 생물이 바닷물을 먹고 마시고 뱉으면서 자기 몸의 성분 중에 16짜리나 18짜리가 구성이 되거든. 네. 그래서 온난하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바닷물 속에는 적지? 네. 그래. 그러니까 바다 생물 속에 5, 16분의 5, 18의 비는 작아야 온난하다. 이건 서로 반대야. 꼭 알아도. 네. 옛날에는 이거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닥 많이는 안 나와도 알고는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나이테도 빙하조사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질시대에 기후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성캄브리아 시대는 전반적으로 온난했지만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생대는 마찬가지다. 전반적으로 온난했어요. 온난했지만 오르도 비스기 말과 석탄기 말 두 차례 빙하기가 있었어요. 거기 나오죠? 네. 자, 세 번째 신생대, 중생대. 자,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온난했어. 자, 이때는 거대 파충류인 공룡들이 번성을 했거든. 몸집이 네. 큰 파충류가 살았다는 얘기는 자, 빙하기가 없었다는 얘기야. 빙하기가 오면서 그런 것들이 멸종할 수가 있지.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 신생대는 자, 전기에는 온난했고요. 그 다음에 제4기에 네 차례 빙하기와 세 차례 간빙기가 있었어. 자, 간빙기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간빙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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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하기가 4차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간빙기야. 그러면 아직 빙하기가 아직 안 왔잖아. 네. 그래서 빙하기는 4차례, 간빙기는 3차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지? 네.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마지막 부분이다. 지질시대예요. 지질시대 살았던 생물하고 구분을 한번 볼 거야. 첫 번째, 지질시대에 구분 기준이 있어요. 자, 우리는 지질시대는 성캄브리아 시대. 이 성캄브리아 시대는 자, 뭐라고 부르냐면 거기에 보면은 자, 현생이형과 누대, 시생누대, 원생누대, 이걸 성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현생누대, 고생대, 중생대, 시생대 이렇게 나누거든. 네. 그런데 이 구분 기준이 바로 뭐냐면 중생대, 신생대, 생자가 들어가죠. 네. 생물계에 커다란 변화예요. 자, 없던 생물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있던 생물들이 갑자기 멸종한다든지 이럴 때를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아. 그 다음 두 번째가 커다란 지각변동 같은 경우죠. 특히 부정합 같은 경우. 자, 우리 앞에서 부정합을 배웠지만 부정합 면을 중심으로 해서 화석의 급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랬지. 네. 화석의 급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은 지질 시대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구분 기준으로 잡았어. 그 다음에 자, 지질 시대 구분 단위가 있어요. 자, 구분 단위는 누대, 배, 기, 기를 더 세분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3개 정도로 보면은 자, 누대는 구분 단위 중에 가장 긴 시대예요. 근데 자, 누대는 성캄브리아 시대로 2개로 나눠 시생누대, 시생누대, 원생누대 이렇게 2개로 나누거든. 자, 원생누대. 그러면 이 성캄브리아 시대, 즉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는 자, 화석이 드문 시대예요. 화석이 드문 시대를 누대라고 부를 때 성캄브리아 시대의 시생누대, 원생누대야. 그런데 원생누대가 있지 지질시대 단위 중 가장 길어요. 여기서 혼동하면 안 돼. 시생누대가 제일 빨라. 그러면 시생누대가 제일 빠르니까 가장 길다? 이러면 안 돼. 네. 시생누대보다 원생누대가 더 길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써야지. 그 다음에 현생누대가 있어요. 자, 현생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3개의 대를 현생누대라고 하는데 현생누대 특징은 화석이 풍부해요. 그래서 화석이 풍부한 시대와 풍부하지 않은 시대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배는 누대를 세분하는 단위예요. 그 다음에 기는 배를 세분하는 단위.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질 시대를 각각 한번 알아볼 거야. 자, 첫 번째. 자, 지질 시대의 첫 번째가 성캄브리아 시대. 자, 성캄브리아 시대 연도도 알아야 돼요.
46억 년 지구 생성부터 전부터 해서 5억 얼마까지야? 4,100만 년. 5억 4,100만 년. 이것도 외워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 자, 이 성캄브리아 시대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랬지? 생명체. 화석이 드물기 때문에. 자, 화석이 굉장히 드물어.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아. 그러면 왜 화석이 드물었을까? 이유가 나오지. 간단한 부분이 없었어. 그리고 생물의 종과 개체 수가 작았어요. 종류도 적었고 개체 수도 적었고 그 다음 겨우겨우 만들어졌어도 이때는 지각 변동이 심했어요. 자, 이렇게 이런 현상 때문에 화석이 드물고 잘 알려지지 않았어. 그래도 이 당시에 시생누대에서는 자,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 출현을 했거든. 남세균이라 그래서 세균이에요. 세균. 광합성을 하는 세균. 얘네들 때문에 이제 산소 농도가 점점 늘어나게 돼. 근데 시생누대에서 얘네들이 화석으로 발견되는 게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게 화석이 발견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생누대 가장 긴 시대라 그랬죠. 네. 여기 다세포 생물이 여기에서 많이 등장을 해. 그리고 이때도 에디아카라라고 하는 곳에서 에디아카라 동물군들의 화석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징어라든지 해파리라든지 이런 종류 있지? 간단한 네. 부분이 없는 이런 것들이 동물들이야. 얘네들이 집단적으로 나타난 화석들이 이 원생누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성캄브리아 시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생대. 고생대는 5억 4,100만 년부터 자 2억 5,200만이니 네. 자 요거까지를 우리는 고생대라고 불러. 자 고생대 환경은 여기에 성캄브리아 시대 환경을 아까 썼으니까 그냥 말로 하자. 전반적으로 온난했지만 말기에 빙하기가 있다 그랬지? 네. 네, 얘도 전반적으로 온난했어요. 그런데 오르도 비스기 말과 석탄기 말에 두 차례 빙하기가 있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고생대 말에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판게아를 이룬단 말이야. 이게 고생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있지. 이 판게아가 형성이 될 때 있지. 대멸종이 일어나요. 가장 큰 멸종이 고생대 말에 중생대로 넘어갈 때 이게 판게아가 형성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자, 그 다음 또 자, 세 번째 생물은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자, 캄브리아기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이 뭐야? 오르도 비수기, 실루리아기 이렇게 있죠.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럴 때 캄브리아기에는 자 여기에서는 뭐가 번성을 하냐면 삼엽충이 번성을 해요. 자, 삼엽충이라든지 완종류, 조개류예요. 자, 얘네는 무척추 동물이거든. 그런데 오르도비스기에 최초 척추 동물이 출현을 해. 요 정도 알아둬야지. 척추 동물 출현. 이게 어류예요, 어류. 갑주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 때 이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육상식물이 출현을 한다. 그전에는 전부 바다에서만 살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육상으로 생물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오존층이 완성됐다는 뜻이야.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충분하게 많아졌다 이런 얘기죠. 자, 육상식물이 출현하다 보니까 이제 동물들도 육상에서 번성을 하겠지. 네, 그래서 이때 어류가 번성을 하면서 양서류가 출현을 해요. 그래서 물과 육지를 오갈 수 있는 개구리라든지 이런 게 양서류야. 도롱뇽. 그 다음에 석탄기 때는 양치식물 고사리죠. 양치식물이 번성을 하고 파충류가 출현을 해요. 자, 출현 시기와 번성 시기는 달라. 출현을 한 다음 시기에 번성을 하거든. 자, 그리고 페름기에는 자, 해양동물의 90%가 멸종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거시식물이 출현을 한다. 그러면 이제 봐봐. 이게 고생대에 있었던 일인데, 자, 중생대에서는 자, 뭐가 번성할 것인지 딱 나오죠. 파충류 여기에서 출현했고 거시식물 출현했으니까 중생대 번성하겠지. 네, 그래서 세 번째 중생대는 2억 5천 자 200만부터 6,600만 자, 요 전까지를 우리는 중생대라 불러. 자, 여기서 환경은 어땠느냐? 자, 온난했어요. 빙하기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자, 파충류의 시대라고도 불러요. 파충류 시대라고도 부른다. 왜냐하면 파충류가 번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중생대 초기에 한계가 분리가 되죠. 자,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자, 서식 환경이 이제 완전히 변하게 돼요. 생물들의 사는 환경, 서식 환경에 변화가 생긴다. 자, 요게 중생대 살았던 이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생물은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자, 생물을 보면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세 개의 기로 나뉘거든. 자, 그러면 트라이아스기나 쥐라기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겠냐? 자, 암모나이트 파충류 자, 여기에서 암모나이트 본성 그리고 파충류 본성 고생대 말에 나왔잖아. 그리고 네, 여기에서 또
원시 포유류가 등장을 하고 원시 포유류 출현을 하면서 거시식물이 번성을 하죠. 자, 그리고 쥐라기 때 이제 공룡이 번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쥐라기 공원 나오지? 네. 그리고 여기에서 자, 시조새는 또 시조새 출현이야. 자, 여기에 조류의 조상이라고도 얘기하는 시조새가 출현했다. 그러면 그 다음 시대에 조류가 번성을 하겠죠. 네. 자, 그리고 영장류가 출현을 했고 백악기에 그 다음에 속시식물이 출현을 해요. 그러면 역시 영장류나 속시식물은 그 다음 시대 신생대에서 번성을 하겠구나. 자, 6,600만 년부터 현재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 환경은 어땠어요? 자, 전기에 온난했고, 제4기에 자, 4차례 빙하기, 그 다음에 3차례 간빙기,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또 반복되네. 네. 자, 그 다음에 이때는 현재와 가장 유사하다라고 불러요. 현재 대륙분포와 가장 유사한 시대가 신생되고, 그 다음에 자, 얘네는 또 거기 한번 봐봐. 포유류가 번성하기 때문에 포유류의 시대 또는 조류의 시대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네 번째, 자, 팔레오기, 네오기가 있는데 이게 전기야. 자, 이 전기에는 화폐석이 번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속시식물이 번성을 하면서 초원이 번성을 해요. 자, 이게 초원이 번성하면 풀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이 또 번성하겠지. 자, 그 다음에 제4기 대형 포유류가 번성했고 메모되죠. 네. 대형 포유류 번성과 그 다음에 빙하기로 멸종을 해요. 자, 추워지면은 몸집이 크면은 절대 살아갈 수가 없지. 네. 자, 이게 바로 이 생물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각 지질 시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시대 이거는 그대로 외워둬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멸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번 해보자. 대멸종. 자, 대멸종에 대해서는 생물의 대량 멸종이에요. 자, 대멸종에 그 그래프가 2개 나와 있지. 네. 자, 첫 번째 거 한번 봐봐. 고생대와 중생대 경계를 두고 자, 삼엽충은 멸종해버리죠. 네. 그리고 완종류는 거의 멸종에 가까울 정도로 없어졌지만 멸종하지는 않고 지금까지도 유지는 되지. 네. 그래. 그게 이제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에서 해양생물의 90%가 멸종한 걸 의미하거든. 그 옆에 그림 봐주세요. 그 옆에 그림을 보면 세로축을 봐봐. 생물 과의 멸종 비율이지. 네. 생물 과의 멸종 비율이 높을수록 멸종이 큰 거야. 대멸종인 거야. 점이 몇 개 나왔니? 5개요. 5개 나왔지?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이렇게 해서 대멸종이 여기가 고생대, 여기가 중생대, 이쪽을 신생대라고 하면은 대멸종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 중에 요곳에서 대멸종이 가장 크지요. 네. 우생대와 중생대가 경계가 되는 곳에서 판계아가 형성이 되거든. 자, 판계아가 형성되면서 여기에서는 판계아가 분리되면서 이러면서 대멸종들이 일어나.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뭐 때문이냐면 행성 뭐야 우리가 운석의 충돌이라든지 알겠니? 운석이 엄청나게 큰 운석이 충돌해서 지구 환경이 엄청나게 크게 변했다든지 또는 화산 폭발이라든지 빙하기라든지 얘네들에 의해서 대멸종이 일어나. 알겠죠?